안녕하십니까, 김광동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조국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다시 보는 나라입니다. 누구도 2차 대전 이후에 변화된 문명사적 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만큼 긍정적, 성공적 변화를 이룬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일산에서 경기도 광주, 미사리까지, 혹은 김포에서 미사리 광주나 강동구 혹은 하남 지역까지 40-50km를 달려보면은 올림픽대로든 강변북로든 양쪽에서 펼쳐지는 문명사의 변화의 상징들을 보면은, 아, 이게 대한민국 맞나?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펼쳐진 지난 70년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민족사 5000년사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대하고도 기적같은 상징적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호텔 혹은 주요 가정에 한국의 삼성 TV나 LG TV를 갖다 놓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바다에 떠도는 거대한 배의 거의 40%는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우리가 만든 배, 우리가 만든 자동차,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우리가 만든 반도체, 우리가 만든 철강, 그 외에도 BTS, K-팝 뮤직이 상징하듯이 한국의 뮤직, 한국의 드라마, 최근에 기생충을 포함해서 한국의 영화, 한국의 화장품, 곳곳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만든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한국 제품 쓰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서울 40-50km를 한강 강변로를 달려보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상품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든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이구나, 한국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 하나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월 G7 국가들의 회의를 하고자 했는데, 이 G7 국가를 확대해서 G11, 11개 국가의 모임으로 만들고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과 함께 한국을 불렀습니다. 한국이 제11위 안에 드는 세계사를 주도하는 10여 개국 내에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는 230개 국가가 있는데 한국이 그 230개 국가 중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11개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모두가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자식 세대에 세계사에 우뚝 서는, 또 가난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펼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세계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 경제 규모를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요 6개 국가가 세계에 지난 100년 이상 리더십을 갖고 온 나라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인구를 갖는 13억 5천의 인구를 갖는 인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주도 국가였습니다. 새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인도와 브라질입니다만 대부분 이 순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인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과 5,100만의 인구를 이끌고 세계 11위에 우뚝 서 있고 모든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국가의 규모, 성숙도나 기술, R&D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음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1위, G11이라고 하는 체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사를 양분했다고 하는 러시아보다도 이미 훨씬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러시아보다도 큰 나라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도 한국이 더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난 70년에 만들어낸 이 기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포스코, LG, 현대, 기아, SK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수천만 개가 넘을 겁니다. 그 중에 삼성이 애플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혹은 그 이전의 조상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문명과 자유, 또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본다면은 굉장히 이 변화라는 것이 대단한 변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80년 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이런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반 하에서,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대한민국에 상징하는 태극기를 내걸고 우리가 만든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선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미국만큼, 일본만큼, 혹은 유럽 어느 나라만큼 잘 살아보고자 원했습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빈곤. 어려움, 궁핍이 우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반열을 넘어서서 불과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이어서 제5대 산업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산업국가, 5대 산업국가라는 것은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인도를 넘어서서 한국이 세계 5대 산업국가의 반열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4, 5위, 선박 세계 1위, 전자 세계 4위, 철강 세계 6위, 섬유, 기계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초인류, 세계 인류 규모의 국가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계승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 이룩되어 온 그 기적같은 문명사적 변화를 더 기적같고 더 세계적인 모델로 안착시켜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기록을 뛰어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1인당 77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32,000불에 가 있고,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고, 가장 투자율이 높은 나라고, 가장 지난 60년간 성장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지난 5,000년 역사와 또 2조 500년 역사와 혹은 구한말 식민지 역사와 달리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냐, 왜 가능하냐, 또 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구 문명사에 없는, 한민족사 5,000년사에 없는 새로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 문명사를 바꾼 1960년대, 1970년대 그 20년간의 한국 사회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뀌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 혹은 사회주의를 갖던 나라, 공산주의를 갖던 나라, 혹은 못 사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산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폐쇄 500년의 조선이 우리가 드디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소중한 민족사적, 대한민국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00년, 지난 200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혹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거나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백정, 갓바치, 역관에서부터 모든 생산자층은 지배계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되고 과거에 급제되고 공무원을 하고 정치의 중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했던 시절이 봉건적, 조선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 생산하는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남들이 선택할 만한 물품을 만들고 남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들이 필요로 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존경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바꿔내기 시작한 근본적 동인입니다. 누구도 생산에, 무역에, 기업을 만들고 세계를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 결과로 입증이 됩니다. 대한민국만큼, 과거 조선만큼 폐쇄적인 사회가 없었습니다.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사꾼을 업신여겼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나 짓고 농토에서 만들어진 것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는 일해야 되고 그 피지배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는 봉건시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60, 70년대에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적인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무역량과 1인당 무역량입니다. 인구 14억을 넘는 중국이 무역량 1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무역량 1위입니다. 우리는 5천만입니다. 이 무역량에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를 뒤이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7대 무역국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상업을, 무역을, 제조업을, 기업을 할 수 없던 나라가 지난 5, 60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무역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무역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1인당 무역량을 보시면은 네덜란드가 중개무역국가입니다. 따라서 유럽 전체에 중개무역을 하는 네덜란드가 1인당 무역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산업국가인 독일, 영국을 이으면 한국이 바로 세계에서 1인당
무역을 네 번째로,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국가가 세계 7대 무역 국가가 되고 1인당 무역량에서 세계 4위가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산업국가구나, 무역국가구나, 장사하는 나라구나, 세계를 대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무역국가입니다. 영국이 세계 무역을 좌우했던 것이나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을 좌우했다는 것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미 얼마나 세계사의 주도국가로 발돋움해서 산업국가이자 무역국가로 발돋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지배자가 되고 싶고 정치하고 양반이 되고 계급 신분의 국가에서 중인들, 상인들, 상놈이라고 불렀죠. 혹은 노비들을 지휘하고 함부로 하면서 살고 싶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 70년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과거급제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배자 계급이라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존경받냐?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것은 역시 장사, 기업, 제조업, 무역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에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내는 커다란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전, 조선시대의 고전 춘향전을 보면은 그 춘향전의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권력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이몽룡, 또 변사또의 전횡, 또 과거 급제해서 춘향을 구해내는 이몽룡, 이 모든 것은 권력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또 권력, 암행어사 권력, 또 이몽룡의 아버지 사또 권력, 다 권력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대한민국 시대는 그런 권력 중심, 정치 중심의 시대에서 상인, 무역, 산업 국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는 동일한 형식으로 전 세계를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는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무역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개방적 글로벌화된 세계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하에서의 수출진흥산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을, 수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겠습니까?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세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무역을 하는 겁니다.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상품,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갖다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업 수준이 높고 세계를 향한 개방,
세계를 진출하는 나라만이 무역하고 수출하는 것인데 한국이 그 반열에 올라갔고 그 반열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출하고 무역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과거급제하고 계급 높고 양반 지배자들이 존경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에 가면은 더 이상 과거급제다, 정치인이다, 양반이다, 성씨다, 신분이 뭐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세계인들이 원하는 물품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그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그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된 겁니다. 그 주도 세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뉴스에서나 영화를 볼 때나 무역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훈장이 주어지고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나 우리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멸시하던 장사꾼이 가장 존경받고 훈장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 5,000년에 언제 무역 많이 한다고, 장사 많이 한다고, 장사 잘한다고 국가로부터 훈장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꾼 결정적인 경환을 만든 것입니다. 세계를 지향하고 세계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품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급구조, 허례허식, 과시 문화를 바꿔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염원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식 세대에 혹은 후세 세대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자식은, 우리 후세대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받고 그 가난에 허덕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적 염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민족적 염원이 모여서 폭발을 해서 1960년대, 70년대에 새로운 사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존경받는 세력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기술인들이 존경받는 겁니다. 수출하고 무역하고 기업하는 사람과 함께 기술을 가졌고, 그 기술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그 기술을 썼겠습니까? 사회, 국가, 또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이나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체육이라고 하는 올림픽만이 아니고 기술을 가진 기능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는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반이든 미용이든 절삭이든 모든 부분에서 기능 올림픽에서 세계 1위를 해왔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영웅이 되게 존경받고 더 잘 살게
만들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무역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훈장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대부로 해서 한국인이 가졌던 그 근면성이 후세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도 유럽 국가나 미국 혹은 일본처럼 잘 사는 사회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염원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산업혁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문명사적 변화와 경제성장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60, 70년대에 이루어진 그 거대한 문명사적 인식의 변화, 존경의 변화, 사회적 제도의 변화의 산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올림픽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했고, 또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개최 능력을 갖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6, 7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갈 수 있었고, 오늘의 이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60년, 70년대에 있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결과와 이 변화는 바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 사회주의를 갖던 나라, 공산주의를 갖던 나라, 저개발국 모두의 성공 모델이 돼서 한국을 목표 삼아 그 모델을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박정희 시대가 전 세계에 기여한 것이고, 그 성공의 상징을 만들어서 꿈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세 번째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부의 운용,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의 방향과 관련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이 오늘의 세계에 한국에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훈장받고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를 떠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출하고 개방적 태도와 함께 세계화로 나아가는 그런 창목점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대 변환을 가져왔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방향을, 대외적 시각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역시 과학과 기술입니다. 산업을 육성시키고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부가가치를 급속도로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고,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 중심적인 과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노력이 있었다, 전환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정보사회, 통신, 각종 산업기술, ICT라고 얘기하죠.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들도 바로 과학기술 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전환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인터넷을 아무 데서나 자유자재로 끊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나라. 요새 5G 세상이라고 합니다. 5세대 통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함께 정보, 영화, 음악, 신문, 드라마 함께 볼 수 있는 사회. 이렇게까지 인터넷 문화가 발전된 나라는 일찍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과학과 기술이 중심된 그 사회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커다란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라든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수많은 연구소, 과학, 기술, 산업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남과 다른 산업, 기술 기반 사회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결과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과학기술에 투자하냐, R&D, 연구개발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냐,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만큼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R&D에, 연구개발에, 기술개발에 많은 몫을 투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다, 일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명확하게 통계로 나온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사에 이렇게 많이 전체 수입 중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GDP 총 경제규모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100만 원을 벌어들이면은 43,000원은 우리는 기술개발에 R&D에 투자합니다. 4.3%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일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일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적인 R&D에 집중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왜 세계 1위가 아니냐, 왜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냐,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지난 100년, 200년, 50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400년, 500년, 이미 1500년대, 1400년대에 지구를 도는,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무역선을 띄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산업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00년대, 500년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약 300년, 400년, 경우에 따라서는 500년 뒤에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과 5, 60년 전부터 이런 사회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숙종 때, 영조 때, 정조 때 없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산업,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발전될 제도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ICT 사회, 생명공학 사회, 5G 사회, 스마트폰, TV, 인터넷 사회를 이끈 것은 4, 50년, 5, 60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상 최고의 R&D, 연구기술, 과학기술, 개발 중심적 사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3, 400년, 4, 500년을 뒤처진 거를 무릅쓰고 쫓아왔고 그 결과 세계 5대 산업국가에 반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과학기술, 지식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많은 교육을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구상에서 물론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4분의 3, 75% 전후가 대학에 가는 나라는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70% 후반, 80% 전후를 넘나드는 규모로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뒤를 따르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50% 내지는 60% 초반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50%, 60% 초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70%, 80%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 중심적인 지식 축적적 사회를 대한민국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루 세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향했다면 농업국가 발전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남들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면 경공업 중심적 발전에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으로 나아갔고 정보통신 산업국가로 나아갔습니다. 5천만 인구가 갈 수 없는 영역으로 끌고 간 것은 역시 1960, 70년대에 만들어진 과학기술 중심적 사회를 지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대한민국은 일만 했습니다. 그 얼마나 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면은 쉽게 정말 땀 흘렸고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걸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1965년, 66년, 67년, 68년 계속된 60년대의 시작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시대 정부의 국시, 정부의 표가 하나씩 있었는데 1965년을 보면은 일하고 전진하는 해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오니까 일하고 전진하는 해에서 그 다음 해는 또 일하는 해입니다. 또 일하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조국 근대화를 기반을 다지는 해입니다. 조국 근대화의 해고. 그 다음 해를 보면은 건설의 해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조국 건설의 해. 일하고 전진하는 해, 또 일하는 해, 조국 근대화의 해, 건설을 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 산업이 일대 전환을 맞는 것입니다. 요 화면 그림은 박정희 기념관,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인데 아직도 게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고 이 게시물을 보고 얼마나 일했는가, 정말 후회 없이 죽도록 일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일하는 거에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후대 세대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나아가겠다. 미국,
일본 제품 미제, 일본 제품 일제와 대등하게 국제시장에서 한제, 대한민국 제품이 경쟁하고 압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산업 수준을 만들겠다라는 그 땀이, 염원이,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서 오늘에 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많은 공업 중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공대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육성되고 대한민국의 공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서울공대, 한양공대, 부산공대, 경북대 공대, 무슨 구미공단, 금호공대, 수많은 공단, 공고, 공업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세계적인 혁신국가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고, 세계적인 혁신국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생산성이 발전하는 나라, 가장 실질과 능률이 숭상되고 가장 적은 노동력을 투여해서, 적은 자원을 투여해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불필요한 데 쓰지 않고 대외 시장으로 나아가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가장 최첨단의 성장,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로 전환시켜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매우 어려운 겁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500년, 100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불과 4, 50년 만에 한국이 세계 5대 제조업 국가, 산업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전략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데서 생산성 중심, 과학 중심, 기술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술 가진 사람이 사회적, 국가적 존경과 영웅이자 훈장받는 사람입니다.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가졌다든지 무역을 많이 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한국이 산업국가로, 혁신국가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로 반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진 미국, 가장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진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도 펼쳐졌고 그들 나라를 따라잡고 어느덧 부분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능가하거나 같은 반열에 오르는 나라가 됐고, 모든 산업 부분, 원자력이든 자동차든 기계든 전자통신이든 반도체든 석유화학이든 자동차든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산업국가의 반열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잘못된 나라를 만들고 실패 국가를 만들어내는 정부, 지도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똑같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폐쇄 국가로 갑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폐쇄 국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세계를 지향하고 시장을 열고 무역 중심적인 사회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함께 해야 되고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펼쳐지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고 전 세계인들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라는 것은 개방된 국가, 세계를 지향하는 국가, 세계적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제도, 세계적 제도를 함께 흡수하고 함께 가는 나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탈린 시대든 모택동 시대든 김일성 시대든 모든 독재 시대라고 하는 것은 폐쇄 사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개방적 무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들 나라는 생산 중심적인 사회로 가지 않고 정치 중심이고 지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나 과거 중국이나 다 닫아 걸고 폐쇄 체제의 지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펼쳐졌던 1960년대, 70년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계를 지향하고 개방하고 글로벌 스탠드를 받아들이고 가장 생산 중심적인 사회를 지향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방 민주적 자유사회를 지향했고 그 결과가 산업 중심적이고 그 결과가 무역 중심적이고 그 결과가 생산과 기업 중심적인 사회가 됨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반열에 새로운 길을 열어냈는가.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떠오르는 용이다. 혹은 한강의 기적이다. 혹은 세계 경제성장의 모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일대 역사적, 민족사적 전환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오늘 계속되고 있는가, 또 이것을 계승해서 오늘 시대에 그리고 미래 시대에 적용해서 더 인류국가, 초인류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 선배 세대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 또 우리 책임을 다한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함께 하면서 또 물려주고 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